오케이. 예스. 오케이. 다 끝났습니다. 이 프라모델 저도 어릴 때부터 이거 좋아했는데 이게 저 인간을 밀떡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걸 하다가 다 좋아요. 투석기, 이게 뭐 일종의 헬기, 탱크, 이 모든 작품이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걸 아시나요? 놀랍게도 이름만 대면 모두 아는 미술계의 거장.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란 이름의 뜻은 빈치 마을에서 온 레오나르도라는 뜻입니다. 레오나르도의 고향 빈치 마을은 피렌체에서 피사 쪽으로 한 100km 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마을 중심에 약간의 고지가 있고 이곳에 영주의 작은 성과 성당이 있어요. 그 아래로 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요 전부가 빈치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끝이 한 2블럭 되나 진짜 작은 읍 같은 곳이에요. 작은 마당 같은 광장이 있고 그 마당 주변으로 관공서, 은행, 슈퍼, 이발소, 푸주칸, 하여간 모든 공용시설과 상점이 거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시는 전 정말 평생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만능의 천재 레오나르도를 축약해 놓은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레오나르도의 아버지 피에로는 먹고 살만한 법률가였어요. 어머니 카테리나는 동네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카테리나는 피에로의 집안일을 도와주다가 레오나르도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결혼하기엔 신분이 안 맞죠. 농부의 딸이니까. 그래서 부르주아 가문의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결국 레오나르도는 사생아가 되었고 아버지의 성을 갖지 못하고 태어난 마을의 이름을 성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성을 가진다는 게 귀족에게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생아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웠고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레오나르도를 잘 교육을 했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레오나르도를 아버지한테 양도하고 자기의 신분이 맞는 농부하고 결혼했어요. 아버지는 레오나르도를 성실껏 교육했어요. 시골 학교지만 레오나르도는 모든 과목을 잘했고 미술뿐 아니라 악기, 노래, 스포츠, 하여간 전부 잘했습니다. 이때부터 스케치를 좋아했는데 그의 스케치는 단지 이런 미술에 대한 취미만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심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아들의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는 15살인 레오나르도를 당대의 최고 화가였던 피렌체의 베로키오의 견습생으로 넣어줍니다. 이때 베로키오가 자신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의 세례를 그렸는데 그 일부였던 작은 천사를 레오나르도가 그리게 됩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고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천사가 이렇게 어린 소년 천사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하나는 레오나르도가 그리고 하나는 다른 견습생이 그렸어요. 그림에는 4명이 등장하는데 레오나르도가 그린 천사는 얼굴 표정부터 이 자세, 그 세밀한 터치, 어떤 집중력을 주는 얼굴에 비추는 조명, 광채, 이 모든 게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요. 이렇게 되니까 이 그림으로 충격을 받은 베로키오가 그림을 그만두고 자기는 이제부터 조각만 하겠다 이랬다고라는 이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충격을 받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관객들이 충격을 받은 거지. 이 정도면 선생님 사표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중심이었죠. 옛날의 피렌체는 의외로 규모가 조그맸습니다. 윌두란트는 이렇게 작은 공간에 천재들의 밀도가 이렇게까지 높았던 지역은 역사에 다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빛나는 별이 레오나르도죠. 레오나르도는 24살에 자신의 걸작인 수태고지를 그립니다. 이 수태고지는 지금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데 수태고지라는 테마 자체는 중세부터 르네상스, 근대까지도 정말 웬만한 화가라면 한 번씩은 다 그렸던 테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나르도의 수태고지는 진짜 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그림 모르는 사람이 봐도요, 그냥 쭉 붙여놓으면 그냥 달라요. 제가 화가가 아니니까 그냥 미술적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 관점에서 이 그림을 좀 설명해 보자면, 이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다빈치의 평소의 삶, 그리고 다빈치가 했던 모든 과학적 관찰의 소산입니다. 천사의 날개는 새의 날개를 그냥 모방한 게 아니라 하늘을 나르는 새, 또는 그 새가 깃털이 여러 종류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흔들 때 다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묘사를 했어요. 백합과 식물들도 태양빛을 받아서 바람에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모두 과학적인 정말 관찰을 통해서 포착한 장면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림 그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본인이 좀 병적으로 사실적인 거 좋아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레오나르도는 그냥 과한 사실적 취미 때문이 아니에요. 이때는 학문이 나눠져 있질 않았어요. 중세 철학은 다 하나거든요. 자연일체라고. 그러니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리얼하게 찾아서 그 비밀을 묘사하면 그게 신앙과 우주의 비밀과 감동과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이 감동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로 엮여 있다고요. 그렇게 냉해가 오면요, 와, 이거 여자들이 분노를 품어서 그래. 그래서 막 결혼 정책을 실행하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빈치는 과학적 관찰을 통해서 이 엮여 있는 과정을 세밀하게 그리면 신앙심도 감동도 온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진짜 오잖아. 다빈치의 수태고지 보면 정말 감동이 와요. 신앙심이 없는 분은 가서 한번 보십시오. 진짜 감동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도 모르는 잠재적인 요소까지 뽑아내는 레오나르도. 청년 레오나르도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1476년에 레오나르도는 동성애 의혹을 받아서 재판에 서게 됩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은 되는데 이분 특징이 자존심 엄청 세고 뒤끝 엄청 셉니다. 석방이 됐지만 충격을 받았고 피렌체의 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한 자존심을 그는 다른 쪽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손 놓고 자꾸 딴 데를 또 가요. 왜? 생각나거든요. 다 좋은데 성격이 좀 쪼잔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30살이 될 때까지 피렌체에서 어떻게 버티긴 했는데 인체 해부, 자연 관찰, 건축, 사람, 하여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고 탐닉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러 번 작품 주문을 받았는데 대부분 착수 단계에서 중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버렸어요. 이렇게 살다가 1482년에 레오나르도는 결국 피렌체 생활을 청산하고 밀라노로 가게 됩니다. 당시 밀라노의 통치자였던 로도비코 스포르차는 예술가이자 엔지니어를 구하고 있었는데 레오나르도가 이제 거기에 자기 소개장을 씁니다. 편지에서 그는 자신을 전쟁기계, 발명가, 무기 제작자, 건축가, 토목가, 조각가, 화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회화는 어떤 작품 못지않게 만들 수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도시국가는 많은 군주들이 예술과 학문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가문이 피렌체의 메디치가와 밀라노의 스포르차 가문이었습니다. 스포르차는 자기 아버지의 청동 조각상을 제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큰 걸 하려다 보니까 청동을 마련하는 것부터 준비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레오나르도를 스카우트했는데 청동상 이전에 먼저 석가상을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1493년에 이걸 완성했는데 이 기마상은 7, 8m 가량 되는 당시로는 굉장히 큰 기마상이었습니다. 이 기마상이라는 게 원래 로마 시대에는 황제들이 타고 이런 기마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전통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르네상스기에 부활했는데 레오나르도 전에 만들었던 몇 개의 기마상들은 이 비율이 좀 안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레오나르도의 작품은 이전에 만든 어떤 말조각보다도 완벽한 균형을 과시하는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동이 부족해서 제작이 자꾸 연기되다가 결국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1498년에 프랑스 왕 루이 12세가 밀라노를 침공했는데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1501년에 이 석고상을 프랑스로 가져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석고상을 프랑스까지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그 전에 뭐 병사들이 거기다 총 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면 하여간 파괴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청동말을 제작하는 동안에 연간 2,000두카시라는 보수를 받았어요. 당시 소시민의 한 달 생활비가 20두카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면 거의 귀족처럼 살 수 있는 보수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제작할 때 받은 보수가 30개월에 400두카시였어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자기 조각상 부탁했었거든요. 그 대가로 준 게 1000두카시예요. 시스티나 성당 벽화는 도제 고용비 포함해서 총 비용으로 15,000두카스를 받았는데 이게 4년치 연봉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얼마나 대단한 밀라노에서 얼마나 대단한 봉급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경제적, 정신적으로 풍요해지면서 그리고 여기선 재판 회부도 안 됐거든요. 궁중에서 살아요. 그러니 이제 본인의 자존심도 막 뿜뿜하니까 이 시기에 아주 취미생활하고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 자존심 강한 아저씨가 하다못해 무슨 화장실 만들어라, 마구간에다가 요즘식으로 크리스마스 장식해라, 뭐 이런 것도 군소리 없이 합니다. 참, 이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쓸 줄을 몰라서 그래. 심지어는 옷 디자인, 보석 디자인, 하여간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절대 안 했을 거 이때 다 해요. 이처럼 레오나르도가 궁정 생활을 스트레스 없이 보냈던 거는 자기 자신이 자기 가정이라든가 신분에 대해서 과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작에 대한 욕구와 자기에 대한 욕구가 동급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궁중에서 생활하니까 난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 그러니 화장실 고치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뭐 시청에 와서 그림 그려줘. 나하고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때 레오나르도는 참 드물게 거대한 대작을 하나 완성하는데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과 바위 동굴 속의 성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후의 만찬은 진짜 그의 역작으로 꼽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많이 망가져가지고 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원본을 놓고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읽어서 아는 거하고 급이 달라요. 정말 이 사람의 예술 세계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만찬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저는 늘 새로운 시도를 좋아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도 기존의 성화 기법을 깨고 색다르게 구성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를 네 그룹으로 나누어 배치하면서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긴장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식당의 구조까지 고려하여 원근법을 활용해 그림 속 공간과 현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벽화들은 대체로 벽에 석회를 바르고 마르기 전에 물감으로 채색하는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법은 석회 자체를 채색하기 때문에 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림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이 기법을 거부하고 템페라 기법을 사용합니다. 템페라는 계란 노른자를 알료에 섞은 물감에 그리는 이런 기법인데 이 기법 때문에 최후의 만찬은 완성되기도 전에 곰팡이와 균열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요. 프레스코가 연해요. 연하니까 이 질감, 양감 전달이 충분히 안 되고 빨리 그려야 되니까 섬세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못 참지.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은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훼손된 작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명작이 되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실주의와 인간의 감정을 강조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은 섬세한 빛, 그림자 처리,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지금도 이런 평가를 받는데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어땠겠냐고. 한 시대가 아니라 한 세상을 뛰어넘는 작품이었습니다. 1503년 피렌체 정부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베큐오 궁전에 있는 500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홀에 벽화를 그리게 됐는데 이 한쪽 벽에는 레오나르도, 그리고 다른 한쪽 벽에는 바로 오늘의 라이벌,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라이벌은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다 스케치만 남아있고 이 작품은 시작하자마자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경쟁심, 레오나르도의 느린 작업 속도,
피렌체 정부의 파산이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완성되었어도 작품은 망가졌을 겁니다. 레오나르도가 이게 작업 스타일 자체가 프레스코와는 맞질 않아요. 프레스코와는 벽이나 천장에 이제 습기를 머금게 한 다음에 마르기 전에 물감을 바르는 방식인데, 다빈치는 그렇게 후닥닥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애초부터 재료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도 자기가 만든 재료를 갖고 그림을 그렸다가 망가졌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물감 떨어지고 결국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백효궁전 벽화가 완성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스케치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 다 테마는 피렌체의 승리를 기념하는 전쟁화였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작품은 앙게리아 전투라는 것인데, 원래 그림이 정적이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이 작품은 그의 작품에서는 보기 힘든, 사실은 거의 유일한, 세상에 없던, 그리고 생각도 필요 없는 압도적이고 직관적으로 역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작품 어땠냐? 미켈란젤로는 1364년 피렌체와 피렌체의 라이벌이었던 피사가 벌인 도시 전쟁 중에 벌어졌던 전투, 카시나의 전투라는 전투를 모델로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왠지 그 바티칸에 그려놓은 최후의 심판 느낌이 좀 나요. 사람들 막 이런 게. 그런데 재미난 게 이 장면이 전투 장면이 아니에요. 이 부대에 등장하는 병사들은 용병들이었어요. 이들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강에서 목욕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용병대장이 이거 군기 다 빠지겠다, 또는 원래 군대는 이렇게 일부러 풀어놓고 갑자기 비상 때리는 게 기본이잖아. 그래서 갑자기 가짜로 경보를 울립니다. 갑자기 그냥 후다닥 해서 뭐 옷 입고 병기 들고 이렇게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어떤 군인 정신을 보여주는 건데, 심지어는 목욕하다가 막 동료가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는데도 버리고 이제 전투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군인 정신 투철한 부대였기 때문에 승리했다. 미켈란젤로는 이걸 그린 거죠. 이 벽화가 완성되었으면 아마 두 사람이 서로 탐복을 했을 것 같아요. 으잉, 제가 이런 걸 그려? 으잉, 얘가 이런 걸 그려? 서로 이제 역공을 한 건데, 뭘 속으로만 그랬을까요? 겉으로야 뭐 그럼 어떻게 표현해? 미켈란젤로하고 레오나르도는 23살이나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동시대에 활약했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르네상스의 양대 거봉입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이 너무 거대한 봉우리라, 누구는 그러더라고, 인류 역사에 이런 거대한 사람이 한 동네에서 같이 있은 적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너무 거대한 봉우리라서 두 사람이 자연히 안 친했죠. 근데 친하기가 힘들어요. 뭐 그렇다고 두 사람이 격투를 벌였다거나 뭐 공개적으로 싸우고 비난하고 그런 적은 없는데 조금 말다툼은 했어요. 일단 두 사람이 너무 대조적이야.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각가죠. 그러면서 화가였어요. 레오나르는 만능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은 화가였는데 조각에도 손을 댔어요. 만능인을 요구하는 르네상스기의 특성상 두 사람은 다 군사 분야 등 자기 전공 이외 분야에 손을 많이 댔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뭐 일이 생기면 잠시 몰두했다가 빠져나와요. 한 번도 본업을 잃은 적은 없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본업보다도 다른 거 하느라고 몰두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늘 주객전도 상태입니다. 화풍에서도 레오나르도는 인물의 표정, 감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부드럽게 풀어내는 그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이 선과 선에 이렇게 이 외곽선을 안 긋는 거예요. 서로 그 경계를 뭉개는 방법을 쓰죠.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명확하게 윤곽선을 쓰고 극단적인 조명학과 극단적인 자세로 어떤 인물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힘을 강조합니다. 근데 또 미켈란젤로의 그 희한한 동작들은 이게 또 미술사에 없던 동작들이라고 그래요. 뭐 다빈치 아저씨는 이런 걸로, 미켈란젤로는 막 이러는 걸로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더 싸우지. 레오나르도는 그림도 정적이고 느낌을 중시한다면 미켈란젤로는 역동적이고 양감이 화려합니다. 다만 이 비유가 오해 소지가 있는데, 레오나르도 작품도 절대로 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결론인데, 역동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정적인 것 같은데 너무 섬세한 곳에 놀라운 게 많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절대 정적이 아니에요. 자기를 빨아들여서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고, 미켈란젤로는 빛과 소음이 확 퍼져 나오는 거죠.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면서 우와 정신없네 하게 만드는 역동성입니다. 이게 사람이 조금 이렇게 평면 비교를 하면 뭔가 빨려 들어가는 게 더 고상해 보이잖아. 그래서 두 사람의 후계자였던 라파엘로는 겉모습은 미켈란젤로 그린 것 같은데 본인이 진짜로 추구했던 건 레오나르도였다고 해요. 근데 라파엘로도 일찍 죽어서 이제 그 두 개를 합치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사실 라파엘로 그림이 한때 소녀 그림이다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 젊어서 그린 거라고 그 사실은 이제 진짜는 레오나르도의 세계를 추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성격도 특이하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특이한 내용이 달라요. 미켈란젤로는 외향적이고 직설적이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셉니다. 피렌체에서 레오나르도를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조롱한 적도 있고 불평도 막 대놓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저씨가 항상 감당할 수 없는데도 한다는 거지. 나는 맞아도 말한다. 도망치더라도 객기는 부리다가 도망친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 보시면 이 코가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데, 이 소년 시절에 메디치가 정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같은 조각가였고 나중에 용병이 되었던 토리지아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쳐가지고 코가 내려앉았습니다. 한 주먹에 깨지는 아저씨한테 덤볐으니까 그런 거지. 그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도요 그냥 막 사표 집어던지고 싱글들 막 뿌려요. 그래도 나중에 너 정말 죽을래? 그러고 싹싹 빌고 그래요. 아니면 튀거나. 뭐 하여간 이분은 뒷생각 안 하고 좀 덤비는 스타일이에요. 미켈란젤로가 레오나르도 이렇게 막 조롱했을 때 진짜 화가 나서 싸웠으면 레오나르도가 이겼을 겁니다. 레오나르도는 괴력의 소유자, 청동 못되게 손가락으로 꺾는데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무술 선생이 인정한 이탈리아 최고 검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웠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고 칼싸움은 진짜 안 했고 부처님만큼이나 작은 살생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 채식주의자입니다. 생명을 정말 아꼈대요. 자존심이 정말 상하면 대드는 게 아니라 작업을 포기하거나 떠나버립니다. 대신에 이 원한을 속에 넣고 평생 안 있습니다. 그래서 못 덤비게 해요. 의복, 주거, 음식, 위생 이런 일상에서도 레오나르도는 굉장히 귀족 성향이 강하고 은근히 허영심도 강하고 되게 까탈스럽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육식도 좋아하고 땅에 떨어진 건 그냥 주워 먹고, 그리고 이제 항상 레오나르도를 좀 씻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으면서 누가 더 오래 사나 보자. 그럼 둘 중에 누가 오래 사느냐? 레오나르도는 67세에 사망했는데 실제로는 60대부터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거의 작업을 못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죽기 직전까지도 작품 활동을 했고 8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까탈 안 떠시는 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두 사람 다 최고 걸작은 성당에 바쳤습니다. 둘 다 종교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나르도가 그린 작품은 신앙심 깊은 사람보다 더 신앙심이 풍겨나오는 작품을 그립니다. 미켈란젤로 작품은 신성모독, 그냥 진짜 신성모독입니다. 대표작인 시스티나 성당 벽화는 천장벽화인 천지창조는 그래도 좀 난데, 정면에 그린 최후의 심판은 아무리 이게 지옥, 천국, 훌륭한 사람, 나쁜 놈, 이렇게 교훈적인 그림이라고 해도 성당 예배 봐야 되는데 누드상이 가득한 거예요. 진짜 해도 너무했잖아. 아무리 이게 예술이라 그렇지 도저히 신앙심이 안 느껴지는 살색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당시에 바티칸이 타락했다고 비난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면죄부 받았다. 하지만 저는 이 예술에 대한 관용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작품에 대한 결벽증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모든 작가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완성한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작가에겐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죠. 제가 쓴 책 많지만 이렇게 안 읽어요. 강한 자존심 덩어리였던 레오나르도는 이 중압감을 진짜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활동을 줄이고 회피합니다. 이 마지막까지 모나리자를 손보면서 미완성 상태로 뒀는데, 사실 그 모나리자 미완성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어디가 미완성인지 몰라요. 본인이 우기니까 미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눈썹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진짜로 깎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미완성을 우겼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회피 심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소원대로 모나리자 한 편에 레오나르도의 모든 것이 녹아 있으며 그의 마지막 작품이 최고의 걸작이 됐는데 미완성인 거죠. 왜? 그래야 계속 볼 수 있고 그릴 수 있으니까. 어쩌면 두 사람의 진짜 유일한 공통점은 당대의 거장을 스승으로 두었으면서 중학생 나이에 이미 스승을 뛰어넘거나 놀라 까무라치게 했다는 겁니다. 더 진짜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라이벌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 사람의 개성은 물과 불 같은 관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작품에는 존경을 표시하고 내적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예술가를 소개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작품이나 예술성에 대한 얘기를 좀 과하게 하게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레오나르도의 또 다른 모습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제217대 교황 레오 10세가 바티칸 건설하는 중에 레오나르도를 로마로 초청합니다. 그랬다가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이 바티칸에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작품으로 가득한데 레오나르도 작품은 없어요. 왜 그러냐? 처음에 작품을 맡겼거든요. 근데 레오 10세가 이렇게 레오나르도 하는 걸 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낸 후에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을 거다. 근데 뭐 본인은 그래서 떠났어요. 이 일화가 말해주는 것처럼 레오나르도의 트레이드 마크가 느린 작업 속도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산만증이 그를 망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하려다가 이 생각하고 이거 해야지 이렇게 빙빙 돌다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확실히 레오나르도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좀 지나치게 많았어요. 그 다양한 영역마다 창의성이 아이디어가 막 솟아나요. 그래서 기발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솔직히 그렇다고 다 천재는 아닙니다. 레오나르도가 만든 건축 성당 디자인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별로 참신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나 큰일 날지 모르겠는데 잠깐 내가 봐선 그래. 왜냐면 옆에 다른 사람 건물이 있거든요. 다만 레오나르도 보고 왜 이렇게 건축 디자인을 했니? 라고 물어보면 이분 틀림없이 우주의 기운부터 바람이 어떻고 뭐 고향 여기 아예 오만 소리 다 했을 거예요. 이분 되게 점잖아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세요. 그래서 별 해괴망측한 소리를 다 하는데 그거를 듣다 보면은 다 믿어버린대. 그렇다고 해도 레오나르도의 산만증은 대부분은 엄청나게 높은 관찰력, 비범한 아이디어, 어느 분야에 대한 기존의 불만,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도전 정신에서 나왔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도전 정신이 아니라 결벽증, 허영심 같은 걸로 보는 분도 계시긴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몸에 걸치는 것은 어떤 브랜드 이상이면 안 써.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오나르도는 디자인, 품질, 기능성, 철학, 영혼의 욕구 뭐 이런 것까지 봅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기준에 만족하는 물건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해? 자기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도전을 해. 그럼 자기는 성공하냐? 자기도 성공 못하지. 왜냐면 근데 그래도 그 10가지 조건 중에 한 서너 가지는 기발난 생각을 남겨놓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예술가일 뿐 아니라 과학자, 기술자로서도 소양과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과학기술이 작은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기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레오나르도는 일단 모든 걸 관찰로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깊이로 관찰을 해요. 진짜 스케치 보면 놀라요. 어떻게 저런 것까지 그려내고 찾아내지.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기가 힘든 거야. 그거를 받쳐줄 기술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비범하고 의지는 충만하고 남이 못 보는 의사가 못 보는 것까지도 시체에서 봐요. 그런데 남들은 설명도 못해. 자기도 설명 못해.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저기서 보자. 고양이가 해설이 안 되면 나무에서 찾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산만에 져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왜 지구여행전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다루지 하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레오나르도는 미술계의 거장을 넘어서 또 다른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의 아이디어가 전쟁 무기 개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최초의 기관총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그러니까 발칸포 같은 거. 증기 엔진에 대한 아이디어를 살려서 총에 들어간 증기 압력으로 무쇠 볼트를 1km 이상 날아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총은 한 번 쏘고 장전하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레오나르도의 기관총은 사각형 판위에다가 11자루의 장총을 나란히 고정해서 이제 한 번에 집중 사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각형 판 3개를 삼각 형태로 놓은 뒤에 손잡이를 돌려서 첫 번째 판에 11발을 발사하고 다시 두 번째 칸을 돌려서 총을 쏘는 이런 하여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이디어로 총을 쏘아야 되는 기관총을 구성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기관총이나 게틀링건의 시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기갑전차의 설계를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모형이 이건데요. 안에 보면은 이 기어로 작동되고 바퀴를 돌리는 크랭크로 추진력을 얻는 기계였어요. 이 기갑전차를 움직이는 데는 성인 남자 8명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이거 지금 작동도 됩니다. 태엽으로 가서 그렇지. 사람 8명이 돌리면 된다고요. 측면 사방에 이렇게 총이 튀어나와서 발포를 해가면서 막 돌면서 가는 신나는 기계였죠. 이 장갑차는 거북이 껍데기에서 영감을 얻은 원뿔형 덮개로 되어 있어요. 덮개는 목재로 만들고 금속판으로 보강해서 두께를 더했으며 경사장갑의 원리를 이미 실현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 전차와 유사한 구조로 그의 설계에서 기동력과 방어력을 갖춘 전차의 개념이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왜 못 만들었냐? 조그만 도랑이 있어도 못 갑니다. 제가 보빙턴에 살았는데요. 이 아이디어가 계속 발전하는데 결국 실용화 되려면 이게 엄청 무겁잖아. 그러니까 아니 땅이 콘크리트로 깔아놓고 싸우냐고. 그러니까 조그만 도랑을 넘어가게 하는,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지쳐요. 그런 거 등등. 그러니까 몇 시간 이런 거가 이제 되는데 힘들었던 거죠. 레오나르도는 대형 쇠뇌도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로켓 발사기나 미사일 발사기의 기초 개념과 유사합니다. 이 쇠뇌는 장거리에서 강력한 탄환을 발사할 수 있도록 고안됐던 것인데 이 원리가 현대의 미사일 및 로켓 기술에 영향을 줍니다. 레오나르도가 평생 동안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건 인류의 영원한 꿈, 비행이었어요. 그는 인생의 절반가량을 인간의 비행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새들의 날개와 꼬리의 작동법, 모형으로 만들어갖고 새 골격다를 이렇게 해보고, 그들이 떠오를 때 활주하고 회전, 내려앉을 때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연구했어요. 이런 걸 어떻게 관찰했는지 모르는데 고속 촬영이나 해야 보일 만한 이런 새의 움직임을 이제 관찰하고 기록하고 스케치하고, 그리고 새들이 공기의 흐름과 압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관찰해서 대기를 정복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헬기 모형인데 이런 거 이제 날려보면서 바람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낙하산, 헬기 같은 것도 구상하고, 그리고 이런 날개를 만든 다음에 이제 발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날개를 쳐서 공중에 띄어 올리도록 고안한 나선형 기계 드로잉도 여러 번이나 그려봤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비행에 관해서라는 이제 글에서 풀을 먹인 강한 암화포, 가죽으로 연결하는 장치, 그리고 생사, 그러니까 명주실 끈 등으로 날틀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로 비행을 시도했을까? 그의 기록의 하나인 아틀란스 코덱스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일 1496년 1월 2일 아침에 나는 가죽끈으로 묶고 시도할 생각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파찌오 카르다노라는 이탈리아 수학자는 레오나르도의 조수 안토니오가 1510년에 다리가 부러진 게 레오나르도가 이제 비행을 시도하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나고 제자시켰다는 건데 어떡하겠어요. 레오나르도는 하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스승님 안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을 수도 있잖아. 그런 사고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의 전차, 하늘의 비행기, 땅과 하늘을 정복했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야지. 그럼 바다로 가면 또 바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이분 성격에 위로 가겠어? 남이 못 간 아래로 가야죠.
수중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그래서 잠수복 이런 거 개발하게 되는데 1499년에 그가 고안한 잠수복은 돼지 가죽으로 만들어 온 거였어요. 그리고 공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이 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 관을 통해서 공기를 호흡하는 장치를 만듭니다. 이게 스노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즘에 왜 심해 잠수부들은 호수로 이렇게 산소 공급받잖아요. 그런 거의 원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전쟁에서 중요한 게 성입니다. 이 성 때문에 공격하다가 파산해요. 이탈리아가 통일이 안 된 게 성을 너무 잘 싸워가지고 공격하다가 군대가 파산해 버립니다. 성을 공략하기 위한 무기도 고화됐죠. 해자나 땅 밑을 통과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비밀 통로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올해 1월에 밀라노 공과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레오나르도가 지녔던 스포르자 성의 지하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 터널을 확인했다고 그래요. 이 터널은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아내의 무덤에 참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게 또 레오나르도가 관련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설계들이 대부분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구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비행의 원리는 맞는데 사실 그 소재 갖고는 비행 못해요. 낙하산도 만들었는데 낙하산을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실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죠. 그러나 모든 것은 연구하고 구상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아직 과학이라는 것이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던 시대에 관찰을 통해서 인간의 기술을 접목하려고 했다는 데서 인류 근대의 위대한 시작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레오나르도의 아이디어는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의 발상은 오늘날 군사기술, 기계공학, 항공공학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학자들은 레오나르도가 만든 것보다 만들려고 했던 것에 높은 가치를 둡니다. 그런 사람이 영웅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레오나르도가 군사 무기를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를 후원하는 재력가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고 싶어 했죠. 당시 밀라노의 정세는 매우 불안했거든요. 제가 무기들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운 이유는 후원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야 예술 활동과 연구를 지속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전쟁은 딱 질색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말년에 이탈리아 문화를 동경하던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의 초청을 받아서 그가 준 저택, 프랑스와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그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아서 프랑스에서 지내던 시절에는 거의 작품 활동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인배였던 프랑스와 1세는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다빈치를 정말 대우를 잘해줬어요. 물론 보상은 받았습니다. 덕분에 모나리자를 위시해서 다빈치의 작품 대부분이 루브르의 소장품이 되었죠. 알고 보면 남는 장사였어요. 우리가 르네상스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다양한 학문이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당나라 벽화, 중세 종교화를 보면 고대에서 중세까지 회화는 1000년 이상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중세로 올수록 어떤 상징, 기능성에만 중점을 두죠. 그러면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팔이 막 이렇게 늘어나요. 뭐 누구랑 이렇게 어깨 동무해야 돼. 그러면 비율이 안 맞아. 팔이 저기 가서 막 이렇게 늘어나서 그런 거 신경 안 써. 중요한 건 이분하고 어깨 동무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그리다 보니까 점점 이 예술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르네상스 초기 피렌체의 화가였던 조토의 작품을 보면 이때부터 인간다운 모습, 표정, 얼굴, 신체 비율, 균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면요, 보통 분들이 보면 그저 중세 그림하고 뭐가 달라 그래요. 별 차이 없어 보여요. 레오나르도나 미켈란젤로에 비하면 비례도 잘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 최고의 인기작이 뭐냐?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책받침 그림의 정말 여왕이었던, 여기까지 오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보티첼리는 생생한 인간의 모습을 구현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컴퓨터 그림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현대적인 사실감 있는 회화는 아닙니다. 보티첼리하고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는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런데 비너스의 탄생과
레오나르도의 작품 바위동굴 속의 성모, 암굴의 성모라고 하죠. 이거는 제작 기간이 2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조토에서 보티첼리까지 오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비너스의 탄생에서 암굴의 성모까지 겨우 2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보티첼리 그림에 당시에 정말 열광했거든요. 근데 20년 지나 보티첼리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레오나르도하고 미켈란젤로가 작품들 그려내니까 그림 주문이 뚝 끊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년은 비참하게 삽니다. 이런 엄청난 속도의 발전이 가능했던 건 이탈리아 도시들이 국제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과거의 부자는 왕족이나 귀족인데 이제 새로운 부자들, 금융가, 무역업자, 상인 이런 사람들이 겁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기술자, 중소상공인, 시민들까지 어느 정도 부유한 삶을 사는 부자들이 무지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 기술이 전에 없던 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네상스의 상징, 사실은 기술, 상업 여러 가지가 다 발달했는데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게 예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를 오직 예술적 혁신으로만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르네상스는 절대로 예술에 국한한 건 아니에요. 미술과 조각이 가시적으로 보여줄 뿐이죠. 결국 르네상스는 단순한 예술 혁신이 아니라 인간 능력에 대한 자각, 인간의 성장 욕구의 힘에 대한 자각이에요. 중세 사회는 신분하고 직업이 고정돼요. 그래서 자기 일만 해야 돼. 그래서 누가 욕심을 내면요, 남을 파괴시켜요. 그냥 네 일만 하란 말이야. 욕망은 죄악이야. 네 일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을 이용했죠. 그런데 이런 신학과 이런 사고가 인간 중심의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뭐가 잘못됐냐. 내가 좀 돈 벌고 잘 살겠다는데 뭐가 나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물질과 경제는 고정된 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다. 결국 르네상스는 인간의 욕망과 능력을 해방하고 발전을 긍정하는 시대였어요. 인류 역사를 정체와 발전의 시대로 나눈다면 르네상스가 그 경계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욕구의 끝판왕을 보여준 사람이 다빈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공학과 과학을 융합한 혁신적인 사상가였습니다. 아니면 공학과 과학을 연구하게 사람들의 욕구를 불러일으킨 정말 신과 같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가 요구하는 세상을 보여주고 제일 앞에서 실천하며 가능성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웅이란 혼자 고지를 정복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지를 정복할 용기와 가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웅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빈치가 영웅 같으세요, 박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겠어요? 영웅의 종권 8개의 인격에 한 서너 가지 더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 다빈치도 가족 얘기나 이런 건 별로 알려진 건 없고 가족 얘기 본인도 싫어하고 고향에 다 싫어한 거잖아. 가봤자 사생아 놈이 출세했네 이런 소리밖에 더 듣겠어. 레오나르도가 로마에는 작품을 못 남겼잖아요. 특히 바티칸은 뭐 그냥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로가 입구에 조각이 둘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 그거 보러 가니까 그 모든 걸 합쳐도 모나리자 한 편의 포스를 못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건 답이 안 나오니까 두 분은 지금도 하늘에 싸우고 있을 거예요.